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89.77%로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역대 대선 경선 최고 득표율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이재명 후보 체제로 전환해서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후보 대세론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최종 득표율 89.77%로 민주당 대선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제주 지역에선 90%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한 사람의 최고 공직자가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지 국민이 체험했다며 집권 시 달라질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해냈습니다. 성남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89.77% 득표율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대선 경선 득표율입니다. 78%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84% 득표율도 뛰어넘었습니다.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각각 3.36%, 6.87%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대선 본선 모드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 현충원 참배로 첫 후보 일정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통합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면서 3년 전과 달리 이번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기상 기자입니다.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첫 수락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파괴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과거와 이념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우리 국민의 삶과 국가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3년 전 대선에서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패배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고 승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능하고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일꾼이 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합시다. 이 후보는 또 이번 대선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이 아닌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라며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이뤄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했고 2022년 대선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본선에서 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폐청산과 재벌 해체가 8년 전 이재명 후보의 첫 대선 출마 출사표였습니다. 정치를 쥐어 흔드는 법 위에 존재하는 삼성 족벌 재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명 같은 그런 행위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8년이 지나 세 번째 대선 도전 공식화를 앞두고 이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한일 관계 등 역사 문제에 대한 모습 역시 대선을 거치며 달라진 모습 중 하나입니다. 친일 매국 세력은 쿠데타, 광주 학살, 6.29 선언으로 얼굴만 바꿔 계속 이 나라를 지배해왔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친일 청산 문제는 여전히 우리 현 시대에도 중요한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후보 스스로도 자신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좀 달라졌겠지요. 좀 더 절박해졌고, 좀 더 간절해졌고,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과거 대선에 나왔던 이재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야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와 시장, 도지사를 거쳐 야당 대표가 된 뒤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 항로를 이민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중학교 공부를 포기한 공단 소년공이었던 이재명 후보. 공장 관리직에 오르려고 시작한 공부는 그를 변호사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의 낙선 끝에 성남시장이 됐고 복지 정책을 앞세워 팬덤층을 구축했습니다. 3대 무상복지 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19대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당내 경선에서 3위에 그쳤습니다. 이후 경기지사가 됐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지만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지난해 피습 사건을 겪은 뒤에는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역설했습니다.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을 이끌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유력 대선 주자의 지위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제 생애 두 번째 대선 본선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가 되는 스토리가 마침표를 찍을지는 6월 3일 대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총리실은 내부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 중입니다. 한 대행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대선판에 본격 등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심 교체 등 조치가 적정한지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리직을 사퇴하는 날까지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한대행 측은 한대행이 정치에 뛰어들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만 현재 정치 상황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출마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란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한대행은 11%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한대행이 29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다음 날 사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도 이날 함께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총리실도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최상목 체제 경험이 이미 있어 관세 협상 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의 출마는 곧 윤석열의 재출마란 판단을 국민들은 하고 있다며 윤석열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을 대상으로 한 2차 경선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 2차 경선에선 당원과 지지층의 표심이 크게 반영되는 만큼 먼저 빅텐트를 들고 나온 겁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시 사심없는 단일화가 가능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보수 진영의 빅텐트를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있다며 단일화 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두 분이 또는 다른 이수석이라는 다른 분까지 모여서 이 교황을 뽑듯이 콘클라베를 하듯이 합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홍준표 후보는 주말 홍대 거리를 찾아 젊은 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역시 보수 진영의 관심사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며 이기는 선거를 강조했습니다. 경남 후보가 됐는데 또 단일화해라, 이 비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1대1 구도가 안 돼요. 앞서 SNS에도 최종 후보가 되면 한대행과 2번의 토론을 거쳐 원샷 단일화를 하겠다며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탄핵 반대 주자인 두 후보가 단일화를 강조하고 나선 건 오늘부터 시작된 2차 컷오프 룰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레까지 국민 여론조사 50%에 당원 투표 50%를 더해 결선행을 결정하는데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당원들의 표심을 얻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국민의힘 4강 2차 컷오프 결과는 모레 오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막판 지지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부산으로 향했고 한동훈 후보는 수도권 지역에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곤 기자가 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후보를 선택하면 미래를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한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검사 출신 정치 초심자로는 명분이 없습니다. 오후엔 자신의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부산 사고고요. 저희 아버지가 부산 공고고 제가 부산 고등학교입니다. 선거인단 77만 명 중 40%가량이 몰린 영남 지역 당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후보는 수도권 당심을 공략하며 하루 만에 서울과 인천을 돌았습니다. 경선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이 누구인지는 증명되지 않았느냐고 당심을 자극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제가 가진 힘의 10%만 썼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맞서면 제 힘의 200%를 쏟아 넣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시간을 비축해야 한다며 결선에 가지 않도록 과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29일 2차 컷오프 결과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경우 결선 없이 후보가 확정됩니다. 이 힘을 빨리 저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넣고 박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오늘 내일 과반의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이재명을 박살내는데 쓰게 해주십시오. 두 후보는 내일 동시에 충청권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열왕자랑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누구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 경선 주자 4명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2대2 구도라고 하죠. 탄핵 찬성 2명, 탄핵 반대 2명.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선 같은 편끼리 붙었습니다. 탄핵 반대파 2명부터 보시죠.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우리 국민들의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당시 국적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뺏겼습니다. 지금 보면 한편끼리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결승엔 2명만 올라가니까 오히려 한 편 중 1명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와 맞수 토론 전후에 이런 말을 했었죠. 김문수 선배한테 대드는 거 보고 참 자는 못됐다. 오늘 내 버릇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 김문수 선배가 문수의 그것 때문에 당했다고. 얼핏 보면 선배 배려해준 듯하지만 오히려 김 후보가 당했다는 걸 부각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 찬성파 두 사람도 붙었죠. 네, 안철수, 한동훈 후보 누가 더 선명한 중도냐를 두고 경쟁하듯 설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계엄 해제에는 왜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때 시간을 놓쳤습니다. 후보님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가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때가 안 의원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의원님도 별도로 따로 발의는 안 하셨었죠? 저는 발의를 할 줄 믿고 있었습니다. 4명 중에 누가 살아남을지 내일 결과가 더 궁금해지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 2030 표심 잡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네, 너나 할 것 없이 SNS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숏폼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도 하고요. AI를 활용한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먼저 최고령 김문수 후보 보시죠. 턱걸이 푸시업에 이어 공원 헬스장 이용법 영상으로 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뭐예요? 네, 4컷 만화를 SNS에 연재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 봉사 1,500억 기부 등 칭찬받을 만한 과거 이력을 어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꼰대 이미지를 의식한 걸까요? 홍준표 후보도 친근한 만화에 등장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 출세 시솔 10분 대구광역시장 당선 열흘시 옴시 운지역 본선 신년 정치 경륜 준비된 대통령 보면 다 나름의 이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후보는 매일 라이브 영상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기타도 쳤습니다. 술을 먹을까? 논리적이지만 인간미가 적어 보인다는 지적을 반영한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정말 어떤 효과라는 게 있습니까? 네, 각 캠프에 물어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후보들 약점을 오히려 부각한 패러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는데요. 2030 사이에서 밈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네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2030 표심 노린 기발한 아이디어들. 지금의 노력이 실제 지지율 상승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2달 전 백악관에서 얼굴을 붉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독대를 한 두 사람은 종전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금융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를 계기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를 하자 트럼프는 젤렌스키의 팔을 감싸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어 두 사람은 보좌관 없이 마주 앉은 채 15분간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을 지르며 언쟁을 벌였던 2달 전 백악관 회담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양측 모두 회담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Productive meeting, and we want to continue such meetings to bring peace to Ukraine. 회담 후 트럼프는 종전에 대한 자신의 노력을 자평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푸틴은 종전을 원치 않는 것 같고 단지 나를 속이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며 은행이나 2차 제재 등 대러 금융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최근까지 영토 분할 방식 등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안을 제시해왔는데 푸틴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지면서 트럼프가 좌절감을 느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가 경고를 한 날에도 러시아는 드론 149대로 우크라이나를 폭격해 인명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의 복장과 행동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드레스 코드, 바로 이 정장과 넥타이였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옷깃에 성조기 배지를 단 채 파란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은 다른 나라 정상들과 왕족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띕니다. 현지 시각 어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에서 트럼프의 복장과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티칸 행사 복장 규정에 따르면 남성은 어두운 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재킷 왼쪽 옷깃에 검은 단추를 달아야 하는데 트럼프는 이를 모두 어긴 겁니다. 이 모습은 첫 줄에 앉아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눈을 감고 졸거나 껌을 씹는 모습도 포착되면서 태도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장례식장 한가운데 간판처럼 눈에 띄었다며 파란색 정장을 선택한 건 누구의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이 마지막 안식처로 선택한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은 오늘부터 교황의 무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묘비에는 교황이 생전 남긴 유언에 따라 특별한 장식 없이 프란치스쿠쿠스라는 라틴어 이름만 새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란 남부의 한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로 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폭발이 일어난 건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주황색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오릅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자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버섯구름 형태의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았고 시꺼먼 연기는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이란 남부 샤이드 라자이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것은 현지 시각 어제 낮.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8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이 하도 강력해 사고 지점에서 50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해졌습니다. از ساختمون اومدم بیرون یه شعله خیلی عظیم دیدم و بعدش صدا و اون موج انفجاری که اومد شیشه و کل سنگای ساختمون از بالا افتاد.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사일 고체 연료의 주 재료인 과염소산 나트륨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과 이란이 오만에서 3차 핵협상을 시작한 날 폭발이 일어났는데 현재까지 관련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차량을 몰고 도로 위를 운전 중인데 갑자기 낙하산을 탄 사람이 날아든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 황당하고 위험한 상황이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왕복 8차선 도로 위에 갑자기 낙하산 모양의 물체가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안전한 착지를 위해 도로 위 차들을 향해 멈춰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오후 중국 동남부 난창시의 한 도로에 패러글라이더가 불시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심 위를 날아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다리 주변에 평소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중부 산시성의 대형 수족관. 인어공주 복장을 하고 공연을 하던 여성이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연의 일부인 줄 알던 관람객들은 뒤늦게 당황합니다. 뒤늦게 수족관 직원에게 부축을 받고 끌려나간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는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지난밤 파주 임진각에서 납북자 가족 모임이 기습적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북한발 오물풍선 사태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왔던 경기도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풍선 안에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를 넣습니다. 풍선에는 송환이라는 붉은색 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송환하라! 납북자와 국군 포로 가족 단체가 지난밤 띄운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입니다. 풍선 8개에 납북 피해자들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전단지 묶음을 매달았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3일에도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다 바람 방향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살포를 연기했습니다. 지난밤 남서풍이 불어 풍선을 띄웠다고 밝혔는데 접경지 주민이나 경기도의 반발과 저지를 피해 밤 시간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단체 측은 전단 살포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법을 위반 않고 2km로 보내겠다. 판사님한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접경지대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전단 살포 저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전단 살포가 사실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최근 제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찍힌 영상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승객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한 승객이 시내버스 창밖으로 팔을 내밀고 있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하얀 물체,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 연기도 내뿜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항의하자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집니다. 결국 버스 기사도 제지합니다. 최근 한 누리꾼이 자신의 SNS에 제주도의 중국인이라며 올린 영상으로 각종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국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버스 기사는 채널A에 당시 한국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목줄이 풀린 개 한 마리가 길고양이를 내동댕이 칩니다. 바닥에 깔린 고양이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칩니다. 아니 지금 이거 한 동물 구조단체가 지난 23일 새벽 서울 대치동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올린 영상입니다. 고양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양이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반려견의 보호자분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임하고 있었던. 단체 측은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견주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낀다며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걸 임장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 임장에도 비용을 물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려면 돈을 내라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임장크루란 부동산에 대한 공부나 시세 파악 등을 위해 매물을 직접 둘러보는 모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은 부쩍 늘어난 이 임장크루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와 매도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시간을 써도 애초부터 집을 실제로 살 생각은 없다 보니 시간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손님 인적 간양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봐도 아니죠. 임장크루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측은 집을 소개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임장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도 전부터 사진 보내달라, 뭐해라, 업무를 못할 정도예요. 아주 최소한의 비용은 줘야죠. 하지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매물을 둘러보며 비교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합니다.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집들이 제한이 될 거고, 옷을 보러 가서도 저희 옷을 보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내지 않듯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장비가 도입되면 중개업소 없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오늘 밤 서울 한강에 드론 1,200대가 뜹니다. 한강의 야경과 드론의 불빛이 어우러지는 이 라이트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 곧 드론 쇼가 시작되는 거죠? 네, 잠시 후인 8시 반부터 드론 라이트 쇼가 시작되는데요. 이곳 한강 밤하늘이 어둑해지면 드론들이 다채로운 불빛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민들도 봄을 만끽하며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1000대의 드론이 멋있게 하늘을 나는 쇼를 한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멋진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영광이고. 작년 드론쇼 영상 막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기대돼가지고 올해 또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무슨 글씨도 해주고 캐릭터도 보여주고. 특히 올해 드론쇼에는 지난해보다 200대 더 많은 1,200대의 드론이 동원됩니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형상을 관람할 수 있는 겁니다. 형형색색의 드론들이 헤쳐 모이면서 열기구부터 서울 고궁지도, 디제잉 공연 등을 연출합니다. 이번 드론쇼는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과 11일, 25일과 6월 15일까지 4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주자를 포함한 정치권은 각종 공약을 내놓으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600만 코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가상자산 공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산업국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관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은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도 허용하고 대통령실에 가상자산 비서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후보도 앞서 불필요한 가상자산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만큼 가상자산 규제를 풀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지갑을 보급하고 디지털 화폐의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현물 ETF 같은 거 비롯해서 규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내걸었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오늘 선출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표 확장을 위해서 실용주의에 방점을 찍는 모습인데 특히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이슈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과 선을 긋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오늘도 이념이 아닌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예속 논쟁 같은 허튼 이념 논쟁에 빠지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실용 노선을 강조하는 건 과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내부 설명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기조 변화가 예상됩니다. 좀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굳이 손대야 되겠나 싶은 생각.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처럼 다주택자를 죄악시해서 굳이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실용을 강조하며 중국 우호 성향이 강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하겠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외교의 기본 축은 한미 동맹이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적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캠프 내에서는 부동산 외교 이외에도 원전 복구와 금투세 폐지,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될 실용 정책으로 꼽습니다. 이 대표는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최근 보수 논객들과의 만찬에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점 포인트는 반복하지 않으면서 후보의 확장성을 키우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재한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에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이르면 다음 달 초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3심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일주일 새 2차례 심리를 열며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대선 전이나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죠. 대법원이 직접 파기 자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게 이 후보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공직선거법 3심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지만 당선 전 기소된 사건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재판은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게 이 후보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 후보 사법 리스크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이 경선 캠프부터 합류하셨는데 혹시 이재명 후보가 이 캠프에 특별히 당부한 게 있습니까? 예, 한 2주간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겠습니다만 매주 국정의 중요 분야별로 아주 자세한 공약 수준은 아니지만 경선이기 때문에 주요 주제별로 발표를 해왔고 또 지역별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진심과 실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후보가 경선 캠프에 출범부터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정치적 구호보다는 이 무너진 민생 앞에 고통스러운 국민을 위해서 정치적 구호보다는 정말 민생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용주의적 메시지를 계속 낼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지난 2주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심과 실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진심과 실용을 당부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이준석 후보와 이 단일화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랄 게 있을까요? 글쎄 그것이 상대방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떤 내란과 관련된 세력, 그다음에 어떤 실패한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들에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출마를 한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이제 의아해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설사 그것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또 이재명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더 유능하게 실용적으로 지금 국민의 삶을 되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세계로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유능한 비전과 능력을 누가 보여주느냐 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의 뭐 선거 전략 뭐 이런 것과는 뭐 큰 관련을 두지 않겠고, 굳이 한마디로 이것도 정리해 본다면 국민의힘 대응하면 민주당은 조용한 힘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힘으로 대응하겠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 이재명 텐트를 치겠다는 상대 진영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무전략이죠.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본인들이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도 내내 보면 그런 것은 없고 기승전 이재명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흥행이 안 될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모두가 이재명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반 이재명을 모티브로 한 그런 어떤 빅텐트,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 우세하다, 이런 평들이 나오는데 캠프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질이 열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가 어떤 형태로 단일화되면 결과적으로는 격차는 좁혀질 것이고 1대1 대결의 특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마디로 저희 캠프 분위기를 정리하면 긴장의 끈, 이렇게 놓지 않겠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뭐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달라졌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 우클릭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이 기조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그건 연속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시절에 했던 말 중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을, 민생을 어떻게 회복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연속성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하시고 국민소통 수석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 뭐가 좀 다릅니까? 뭐가 다르면서도 같은 점은 없냐, 이렇게 부르시는 건 아닙니까? 뭐가 같으면서 다릅니까? 스타일이 다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누가 봐도 굉장히 그 진지하고 뭐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이재명 지금 후보 이 강점은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자치단체장 시절에 정말 기민하게 대응하던 그런 모습을, 유능한 행정가의 모습을 보였지 않아요?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나 같은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점은 결과적으로 지향점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대기 중 습도가 10%대로 떨어지며 오늘 하루만 해도 전주와 무안, 울산 등 곳곳에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호남 동부와 영남뿐 아니라 서울과 충청, 강원 영동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은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걸 제외하고는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함이 지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일교차가 큽니다. 10도 안팎에서 시작돼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수요일엔 최고 25도 안팎으로 반짝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10도, 대전 9도 등 쌀쌀하게 출발하겠고 한낮에 대전 22도, 대구 24도로 조금 더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